며느리 소연이가 임신을 하고 나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민철이가 와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소연이랑 상의해봤는데 아기 낳으면 1년 동안 여기서 살려고 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아기 태어나면 소연이 혼자서는 힘들잖아요. 당연히 아기 돌봐주셔야죠. 제가 당황해서 그건 좀 무리라고 하니까 민철이가 말도 안 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아기 안 봐줄 거면 한 달에 500만 원씩 줘요. 애 봐줄 사람 고용하려면 그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500만 원은 저희 한 달 생활비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민철아, 그건 너무 많은 돈이야. 그럼 엄마가 직접 봐주시든지 아니면 돈을 주시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하세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평생 희생하며 키운 아들이 저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걸 말이죠.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김순애입니다. 올해 68이에요. 전라남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남편 닭동수와 함께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어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찬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겨울 새벽에도 시장에 나가서 신선한 재료를 골랐어요.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얼어도 좋은 무와 배추를 고르는 눈만큼은 예리했죠. 집에 돌아와서는 육수부터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진한 사골, 국물이 우러나도록 몇 시간씩 정성스럽게 끓였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신없는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국밥 한 그릇, 또 한 그릇. 설거지와 청소까지 마치고 나면 밤 10시가 넘곤 했어요.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그날 벌어들인 돈을 세면서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모든 게 외동아들 민철이를 위해서였거든요. 가계부 쓰는 습관은 결혼 초기부터 시작됐어요. 연필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어 나갔습니다. 매출에서 재료비와 생활비를 빼고 남은 돈은 무조건 민철이를 위한 적금으로 넣었어요. 제 옷 한 벌 새로 사는 건 연년에 한 번뿐이었지만 민철이 학용품이나 옷은 절대 아끼지 않았습니다. 민철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가 기억나요. 아이가 새 운동화를 사달라고 했는데 그때 가계부를 보니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다 좋은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는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밤 남편과 상의해서 다음 날 바로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운동화를 사줬습니다. 제 발에 신은 운동화는 구멍이 나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는 더 큰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대학 가려면 학원을 다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학원비가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나갔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해야 했어요. 남편과 저는 하루 종일 식당 일을 하고 저녁에는 포장마차까지 나가며 돈을 벌었습니다. 허리는 점점 더 아팠고 다리는 퉁퉁 부었어요. 그래도 민철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몰래 따뜻한 우유 한 잔씩 갖다 줬어요. 그럴 때 민철이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 그동안의 피로가 싹 사라졌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까지 모아둔 적금을 다 털어도 부족해서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았지만 민철이 교육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가계부에 대출 이자까지 적어가며 가게를 꾸려나갔습니다. 민철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은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 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대학 4년 동안에도 생활비며 용돈이며 꼬박꼬박 보내줬어요. 제 한 끼를 굶더라도 민철이만큼은 부족함 없이 지내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졸업 후 민철이가 취직이 안 되어서 몇 년째 백수 생활을 할 때도 그저 기다려줬습니다. 주변에서 아들이 너무 철이 없다고 걱정해줬지만 저는 묵묵히 뒷바라지했어요. 언젠가는 좋은 직장을 구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30 중반까지 기다렸습니다. 민철이가 결혼할 때를 대비해서 집도 미리 장만해뒀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저희 부부가 평생 모은 돈으로 전세를 얻어뒀습니다. 가구며 가전제품까지 하나하나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언젠가 며느리를 맞을 준비를 차근차근 해놓은 거죠. 민철이가 35살에 드디어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던 마음이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모릅니다. 가계부를 보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해야 하나 걱정했었거든요. 몇 달 후 민철이가 회사에서 만난 여자를 소개해줬습니다. 이소연이라는 이름의 33 된 여자였는데 첫인상이 참 단정하고 예의 바르더라고요. 나이가 좀 있긴 했지만 민철이도 늦은 나이니까 잘 맞는 것 같았어요. 소연이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언니와 둘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결혼 자금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민철이가 좋아하는 여자라면 저희가 도와줘야죠.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결혼만 잘 시켜주면 되니까요. 결혼 준비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몫이 되었습니다. 예단부터 혼수까지, 웨딩홀 예약부터 신혼여행비까지 모든 걸 저희가 감당해야 했어요. 가계부를 보니 그동안 모아둔 돈이 물 빠지듯 나가더라고요. 혼수 장만할 때가 특히 힘들었어요. 이불부터 그릇까지 하나하나 골라야 했는데 소연이가 이것저것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며느리가 꼼꼼하구나 싶었는데 나중에 계산해보니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신혼집 문제도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아파트가 좀 좁다고 해서 더 큰 곳으로 이사해야 했거든요. 보증금 차액만 해도 몇천만 원이었어요. 그때까지 모아둔 적금을 거의 다 털어서 마련했습니다. 가전제품과 가구까지 새로 사야 했어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침대, 소파, 식탁까지 하나하나 고르느라 몇 주를 시장과 백화점을 돌아다녔습니다. 소연이가 브랜드에 대해 까다롭게 굴어서 좀 더 비싼 걸로 사야 했어요. 결혼식 당일 민철이가 턱시도를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소연이도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으니 정말 예뻤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 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하객들 대접하는 것까지 신경 써야 했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 식사비며 답례품까지 하나하나 챙기다 보니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아들 결혼식이니까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웨딩홀 직원들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할 때마다 그냥 결제했어요. 신혼여행비까지 저희가 마련해줬습니다. 민철이가 유럽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해서 2주간 여행비를 모두 댔어요. 제 평생 가보지 못한 곳을 아들은 신혼여행으로 다녀오는 거였죠. 신혼여행 보내고 나서 집에 돌아왔을 때 정말 후련했어요. 드디어 아들이 제 가정을 꾸렸으니 이제 저희도 좀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남편과 그동안 미뤄뒀던 여행 계획도 세워봤습니다. 결혼 후 첫 번째 명절에 민철이 부부가 집에 왔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새 며느리와 함께하는 첫 명절이라 더욱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소연이가 서툴지만 설거지를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도 기특했어요.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울 거라 믿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했으니 이제 독립해서 잘 살아갈 거고 저희는 가끔 만나서 식사나 함께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손주도 보고
여유롭게 할머니 노릇을 하면 되는 줄 알았죠. 정말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결혼 초기 몇 달간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민철이 부부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집에 놀러 왔는데 그럴 때마다 반가워서 이것저것 해주고 싶었습니다. 소연이도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제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니까 며느리가 생긴 게 참 좋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방문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이던 게 일주일에 한 번이 되고 그 다음엔 일주일에 두세 번이 되더라고요. 처음엔 자주 와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더 큰 문제는 미리 연락도 없이 불쑥 나타난다는 거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간단히 라면이나 끓여 먹으려고 하면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면서 민철이 부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급하게 반찬을 더 만들어야 했습니다. 갑자기 4명분 식사를 준비하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장도 더 많이 봐야 하고 요리하는 시간도 2배로 늘었습니다. 저녁 준비 끝나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부었어요. 설거지까지 마치고 나면 완전히 녹초가 되곤 했죠. 가계부를 적어보니 식비가 평소에 2배가 넘게 나가더라고요. 2명분 식사 준비하던 게 4명분이 되니까 당연한 일이었지만 저희 연금으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니까 참았어요. 소연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친근하게 다가오는구나 싶어서 좋았는데 나중엔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됐어요. 대부분 오늘 뭐 해먹을 거냐는 내용이었거든요. 마치 메뉴를 주문하는 것처럼 이거 먹고 싶다, 저거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쉬고 있었는데도 전화가 왔어요. 몸이 아프다고 했더니 그럼 내일은 괜찮겠냐고 묻더라고요. 며느리가 배려심이 좀 부족한 것 같았지만 어린 신부니까 이해하려고 했어요. 정말 힘들었던 건 깨끗이 치워놓은 집이 매번 엉망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민철이는 어릴 때부터 정리정돈을 못했는데 결혼하고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신발은 아무데나 벗어놓고 옷도 여기저기 걸쳐놓고 리모컨은 어디 뒀는지도 모르고요. 소연이도 처음에만 설거지를 도와준다고 했지 실제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오히려 쓸 그릇만 더 늘어났죠. 저는 매번 뒷정리하느라 더 피곤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청소해 놓은 집이 몇 시간 만에 다시 어수선해지니까 마음도 답답했어요. 남편도 점점 힘들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평소에 조용히 TV 보면서 쉬던 저녁 시간이 시끄러워졌거든요. 민철이는 큰 소리로 웃고 소연이는 계속 떠들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느라 정신없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아들이 자주 와서 좋긴 한데 이렇게 매일같이 오는 건 좀 과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차마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죠. 괜히 며느리한테 미움받을까 봐 걱정됐거든요.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소연이한테서 임신 소식을 들었어요. 순간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게 된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동안의 모든 피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그날 바로 시장에 나가서 한우를 샀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사지 않는 비싼 고기였지만 손주 생겼다는 기쁜 소식에 아끼지 않았어요. 갈비찜도 하고 미역국도 끓이고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민철이 부부가 와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소연이가 입덧이 심하다며 집에서 밥을 못해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임신부니까 당연히 힘들겠다 싶어서 저녁 때 와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았는데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계속 매일 오는 거예요. 입덧이 그렇게 오래 가나 싶었지만 임신이 처음인 며느리니까 이해해 주려고 했어요. 매일 저녁 준비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와서 먹고 가니까 저는 매일 4명분 식사를 준비해야 했어요. 장보는 양도 2배로 늘었고 가계부의 식비 항목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더 힘든 건 메뉴 요청까지 들어온다는 거였어요. 소연이가 전화로 오늘은 뭐 해먹을 거냐고 물어보더니 이거 먹고 싶다. 저거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식당에 주문하는 것처럼 말이죠. 처음엔 며느리가 적극적이구나 싶었는데 나중엔 부담스러웠어요. 소연이 배가 불러올수록 요구사항은 더 늘어났습니다. 임신부에게 좋은 음식을 해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영양제까지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비싼 임신부용 영양제를 몇 통씩 사줘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민철이가 소연이랑 상의해봤는데 아기 낳으면 1년 동안 시댁에서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1년 동안 4명이 함께 산다고요? 민철이는 아기 태어나면 누가 돌봐줄 거냐며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소연이도 혼자서는 힘들 것 같다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저는 당황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 집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방도 2개뿐이고 화장실도 하나뿐인데 갓난아기까지 포함해서 5명이 어떻게 살라는 건지 상상이 안 됐습니다. 게다가 이 나이에 갓난아기 돌보라는 건 너무 무리였어요. 하지만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부탁을 거절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냉정하게 선을 긋는다는 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날 밤 남편과 깊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둘 다 막막하기만 했어요. 아들의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거절해야 하는 건지 갈등이 됐습니다. 남편도 평생 아들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고민하다가 민철이한테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엄마 아빠도 나이가 있어서 1년 동안 같이 사는 건 좀 힘들 것 같다고요. 거절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평생 아들 부탁을 거절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민철이 반응이 정말 뜻밖이었어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차분하게 대안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럼 따로 살 수는 있는데 대신 아기 돌봄비를 달라는 거였습니다. 돌봄비가 얼마나 드냐고 물어봤더니 한 달에 500만 원이라고 하더군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희가 한 달 생활비로 쓰는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고 했더니 민철이가 요즘 육아도우미 비용이 그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소연이도 옆에서 거들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둘 다 정말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언제부터 아들이 이렇게 뻔뻔해졌을까요?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해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요구를 한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가계부를 보여주면서 저희 형편을 설명해봤습니다. 연금으로 받는 돈도 많지 않고 그동안 민철이 결혼 비용으로 적금을 거의 다 썼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민철이는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집은 다 시부모가 도와준다면서 저희만 차갑게 대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제가 언제 차갑게 대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민철이는 계속해서 부모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아이를 낳는 건 좋은 일이니까 온 가족이 도와야 한다는 거였죠. 소연이도 저희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라고 하냐며 하소연했습니다.
그날 민철이가 한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거였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건 당연한 권리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평생 허리 휘게 일해서 모은 돈으로 집도 사주고 결혼 비용도 다 됐는데 그게 아들의 당연한 권리라는 건가요? 저는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이게 제가 평생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할 말인가 싶었거든요. 남편도 얼굴이 굳어 있는 게 보였어요. 평소에 온화한 남편이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오랜만에 봤습니다. 민철이는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애 안 봐줄 거면 돈이라도 달라고 했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살라고 하냐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평생 받기만 하고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더 달라고 하는 모습이 정말 한심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둘 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저희가 뭔가 잘못 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많이 해준 게 문제였나 보다고 남편이 말했을 때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이제라도 단호하게 말해야 아들이 정신을 차릴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 날, 저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대로 계속 끌려다닐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철이한테 전화를 걸어서 내일 저녁에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요. 그날 아침부터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들이 섭섭해할 수도 있지만 이번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평생 아들 바보로 살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라고 했거든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잡채도 만들고 김치전까지 부쳤어요. 아마도 가족이 함께하는 마지막 편안한 식사가 될 것 같았거든요. 마음은 아팠지만 꼭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민철이 부부가 와서 오늘은 뭔 일이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괜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서 남편이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 아이는 너희가 키워야 한다고. 우리가 평생 민철이 뒷바라지하며 살았으니 이제는 민철이가 너희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철이는 처음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마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나 봐요. 그러더니 이내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저도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엄마는 평생 민철이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이제는 민철이가 어른이 되어서 스스로 책임져야 할 때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민철이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다른 집은 다 시부모가 도와주는데 저희만 왜 그러냐며 따졌습니다. 소연이도 옆에서 서운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민철이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럼 아기 돌봄비로 한 달에 500만 원씩이라도 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아예 당당하게 요구하더라고요. 마치 저희가 당연히 줘야 할 돈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남편이 화를 내는 걸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목소리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이 민철이한테 지금 사는 집이 누가 마련해 준 건지 기억이 안 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침대, 냉장고, 세탁기, 소파, 식탁까지 다 사준 거 잊었냐고 했어요. 민철이는 그렇긴 하지만 그건 부모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대답했습니다. 소연이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아마 처음으로 현실을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정말 단호하게 말했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할 거면
지금까지 해준 것들을 다 돌려달라고요. 그리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평생 온화하게만 살던 남편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걸 처음 봤어요. 민철이와 소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둘 다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가 그냥 일어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잘한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거든요. 이제라도 선을 그어야 아들도 정신을 차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가계부를 가져왔어요. 저희가 평생 써온 가계부 뭉치를 식탁 위에 쌓아놓고는 민철이한테 얼마나 해줬는지 한번 제대로 계산해보자고 하더군요. 가계부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이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학원비,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졸업 후 용돈, 결혼 비용, 신혼집 마련비까지 모든 걸 다 더해봤어요. 숫자가 나올 때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썼다니 저희도 몰랐거든요. 하나하나 할 때는 아들을 위해서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총합을 보니까 억 단위가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이게 다 민철이한테 해준 거라고요. 저도 새삼 놀랐습니다. 그동안 가계부에 적기만 했지 이렇게 총합을 내본 적은 없었거든요. 다음 날 민철이한테 전화를 걸어서 집에 오라고 했어요. 다시 이야기해 볼 게 있다고 하면서요. 이번에는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계부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기다렸어요. 민철이 부부가 와서 뭘 하고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남편이 앉으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걸 보여줄 게 있다면서요. 남편은 가계부를 가리키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민철이가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쓴 돈을 항목별로, 연도별로 하나씩 읽어나갔습니다. 학원비 월 50만 원씩 3년간, 과외비 월 80만 원씩 2년간, 대학 등록금 1년에 800만 원씩 4년간, 생활비 월 100만 원씩 4년간, 졸업 후 용돈 월 50만 원씩 8년간. 숫자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민철이 얼굴이 점점 붓어갔어요. 결혼 비용 항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예단 1,000만 원, 혼수 2천만 원, 웨딩홀 비용 800만 원, 신혼여행비 500만 원, 신혼집 보증금 5천만 원, 가전제품 1,000만 원, 가구 800만 원. 남편이 한 줄씩 읽을 때마다 침묵이 흘렀어요. 소연이는 아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시부모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게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총합이 나왔을 때 민철이는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이었냐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평생 모른 척하고 살았던 부모의 희생을 숫자로 마주하니까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다 민철이를 위해서 쓴 돈인데 어제 한 말이 뭐였느냐고요. 당연한 권리라고 했지 않느냐고요. 그 순간 민철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몰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동안 부모의 희생을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권리인 줄만 알았다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소연이도 함께 고개를 숙이며 자기들이 너무 철이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시부모님께 이렇게 큰 짐만 지워드렸다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했어요. 민철이가 앞으로는 정말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약속했을 때 저는 드디어 마음이 좀 놓였어요. 그제야 진짜 아들이 어른이 되는구나 싶었거든요. 이제야 부모의 희생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소연이도 아기는 자기들이 키우겠다고 다짐했어요. 힘들어도 스스로 해보겠다면서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기특했어요. 그 일이 있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민철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시간 있으면 저희랑 저녁 드시러 나가지 않겠느냐고 하더군요. 자기가 모시겠다면서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철이가 정한 식당은 꽤 괜찮은 곳이었어요. 평소 저희가 가기엔 좀 비싼 곳이었는데 오늘은 자기가 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정말 기특했습니다. 아들이 부모를 대접한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 줄 몰랐어요. 식사하면서 민철이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다면서 앞으로는 미리 연락 없이 집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연이도 함께 고개를 숙이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어요. 결혼하면서 철이 들어야 했는데 오히려 더 어리광을 부렸다면서요. 가장 중요한 약속도 했습니다. 아기도 자기들 힘으로 키우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해보겠다면서 더 이상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후로 정말 달라졌어요. 민철이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안부 전화를 했고 집에 올 때도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치는 일은 더 이상 없었어요. 오히려 저희 몸 챙기라면서 건강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소연이 배가 점점 불러와도 혼자서 잘 견뎠습니다. 가끔 몸이 힘들다고 하기도 했지만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 정도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소연이는 스스로 요리도 배우고 집안일도 익혔어요. 가끔 전화로 요리법을 물어보기도 했지만 예전처럼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배우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참 기특했어요.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을 때 민철이가 전화로 알려왔어요. 아들을 낳았다면서 저희가 할아버지, 할머니 된 걸 축하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처럼 당장 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되실 때 한번 와보라고 정중하게 초대했어요. 며칠 후 민철이 집에 갔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집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소연이가 직접 차를 내와줬어요. 갓 출산한 몸으로도 집안일을 스스로 하고 있더라고요. 민철이도 기저귀 갈고 분유 타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손주를 품에 안았을 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체가 제 품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이 너무도 소중했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서 그동안 모든 걸 참아온 건가 싶었어요. 민철이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시켰다면서 이제는 자기가 가장 노릇을 제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연이도 아이 크면서 가끔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정말 필요할 때만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둘 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민철이가 직접 반찬을 해서 저희 집에 가져온 거예요. 서툴긴 했지만 김치찌개랑 계란말이를 직접 만들어서 부모님께 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맛은 좀 부족했지만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이제 정말 편히 살 수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드디어 저희 시간이 생겼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날 밤 오랜만에 남편과 둘이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손주가 정말 이쁘다고 하니까 남편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예뻐해 주기만 하면 된다고요. 며칠 전에는 남편과 함께 오랫동안 가고 싶었던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워봤어요. 민철이도 여행 가라고 용돈까지 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사랑은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말이죠. 민철이도 이제 진짜 어른이 됐고
저희도 비로소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손주는 가끔 보러 가서 예뻐해주고, 아들 가족은 자기들끼리 잘 살아가고, 저희 부부는 그동안 미뤄뒀던 일들을 하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됐어요.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도 각자의 책임은 스스로 지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가족 관계인 것 같아요. 이제야 정말 행복한 할머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